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불성을 갖추고 있음을 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번뇌를 벗고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고자 할 때 우리 곁에 다가온 선지식. 평생 금강과 같은 올바른 가르침을 일상에서 전하면서 하루하루 더 부처님 곁으로 나아가게 한 선지식. 우리는 그를 불세출의 도인이라고 합니다. 백성욱 박사를 만난 인연으로 인생의 향방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27 젊은 시절 군 제대 후 4년간 백성욱 박사 문하에서 수행했던 김원수 법사. 그에게 백성욱 박사는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선지식을 통해서만이 사람은 밝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지식을 통해서 저 자신은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됐고, 불교가 꼭 생활에 필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불교의 이런 위대성, 절대성, 실용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람, 이것은 선지식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백 박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선지식을 통해서 제가 새삼스럽게 불교의 위대성, 절대성, 실용성을 알게 됨으로써 달마대사가 말씀하신 선지식 만나기 전에 공부는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 이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백 박사님의 가르침, 즉 선지식을 꼭 만나서 공부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백성욱 박사, 김원수 법사에게는 스승. 하지만 백 박사를 세간이 칭하는 호칭은 다양합니다. 독립운동가, 국내 최초 철학 박사, 스님, 전 내무부 장관, 전 동국대 총장 등 세간에서 다양하게 불리듯 그는 다양한 활동을 해온 불교계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내무장관을 하시거나 또 그 동국대 총장을 하시거나 광업진흥공사를 하시거나 모든 것을 자기가 맡은 임무를 갖다 철저히 하셨다. 정풍이라는 잡지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그때 당시에 쭉 장관들 쭉 거쳐간 거를 쭉 평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백성욱 선생님에 대한 평이 있어. 근데 역시 굉장히 그 청렴 강직하고 굉장히 그런 걸로 딱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공적인 기록에. 그리고 이제 광업진흥공사 하실 때는 그때도 이제 그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제 금이라는 게 당시는 금본위 제도였죠. 아마 금이라는 게 굉장히 국가 재정에 중요한데 그런데도 많이 해서 국가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 그러니까 어딜 가시나 사심이 없고 또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마 그 특징 같다. 주말이면 백성욱 박사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 바른법연구원 법당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신청 후 평균 6개월을 기다려야 함에도 백성욱 박사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누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 자신은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부족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신 분이라면 사람한테 바랄 일이 없어요. 오로지 베풀어 주는 마음만 낼 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2박 3일의 단기 출가자들이 김원수 법사와 함께 금강경을 독송하고 함께 포행하고 질문과 답을 통해
서로 깨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나고 형편없는 존재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생활 고초하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했더니 가장 근본적인 그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탐진침이 아마 선생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거다. 그런 현장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당신은 그거를 해소를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거가 당신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를 알아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로 저는 요즘은 화나면은 제 얼굴부터 이그러졌는데 속으로 삭히는 마음이 있고 가라앉힌 다음에 평정심을 잃어서 이제 상황을 헤트려보고, 그러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아주 나쁜 버릇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자제하고 있고. 전에는 제가 뭐를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돈을 벌겠다, 장사하겠다 이런 나였다면은 지금은 내가 없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과 선지식이 계시는 이 법당을 향하면 너무 행복하고, 그 2박 3일 동안은 그냥 완전히 그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 제가 아예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같이 포행하시는 그 도반님들이 저한테는 그 선지식이나 마찬가지 한 분 한 분들이 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인연들이고 소중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 박사의 가르침은 금강경 독송과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가르침 속에 무엇이 숨어 있길래 이 수많은 이들을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지식을 통한 불교 교육, 이것을 하시지 않았었습니다. 대개 질의응답의 형태로 법문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는 본래 부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 법문은 항상 씩씩하고 시원했습니다. 대단히 친절했습니다. 대단히 자비로웠습니다. 그래서 설법을 듣고 난 뒤에는 마음이 편안하거나 심지어는 큰 깨달음을 얻거나 이렇게 되시는 분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도 그분 설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백성욱 박사는 무려 120여 년 전 태어나 격동의 현대사를 살았던 독립운동가이자 학자이자 정치가 그리고 경영자였습니다. 그가 열반한 지 무려 30여 년인데 우리는 왜 그에게 주목하며 수많은 이들이 그의 수행법을 실천하려는 걸까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던 2019년 3.1절 서울역사박물관에 조선 총독부가 만든 3.1운동 계보도가 최초 공개됐습니다. 소속이 어디인지도 그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기존에는 한용운 선생님하고 백용성 우리 역사에서 잊힌 140여 명 숨은 주역들의 행적이 처음 공개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백성욱 박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33인 대표 손병희를 시작으로 불교계 대표 백상규, 한용운 그리고 중앙학림생도 9명이 기록돼 있습니다. 3.1운동 계보도는 조선 총독부에서 작성을 한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3.1운동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불교계 인사들이 적혀져 있는 백용성 스님 그리고 한용운 스님 밑으로 있는 중앙학림학생들 9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조금 더 새롭게 공개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백성욱 박사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통해서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증명해주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교계 대표로 독립선언을 이끌었던 만해 한용운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백성욱 박사. 그러나 한 분은 승려로 역사 속에 길이 남겨졌고 한 분은 깨친 이들 사이에서 조용히 명맥을 이어오다 21세기에 들어 집중받고 있습니다.
불교계 3.1운동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 대개 종래에서는 33인 중에 만해 한의원과 용성 진종대사 중심으로만 조명이 되어 왔는데 아마 이번에 3.1운동 개보도에 만해 선생 밑에 이제 백성욱 신상환, 김범린 이런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불교의 어떤 건대 이후의 지성이랄까요? 실천적 지성의 계보에 있어서 만해 중심으로만 머물러 있던 계보들을 만해 영향 속에서 만해 사상에게 크게 자극받아서 형성된 여러 인물들, 이를테면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도했던 만해 문화의 어떤 계보 속에 있는 인물들, 그 중에 이제 백성욱, 김범린, 신상환, 박민호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역할이 중심이었고, 이런 인물들에 대한 조명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97년 창경궁 남쪽 기와집에서 장남이 태어났습니다. 장래 국내 최초의 독일 철학 박사가 된 백성욱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처럼 백성욱 박사가 태어난 2달 후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바뀌며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실부모하고 또 이제 한학을 공부했고 또 호동 초등학교를 다니셨고 그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14살 때 출가를 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장국의 강원을 다니면서 배우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백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릴 때 그 양반이 그 칸트를 읽고 그러니까 조숙한 거죠. 지금도 칸트 읽으면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그렇잖아요. 칸트를 읽고 칸트를 파악한 거죠. 그리고 야 칸트를 읽어보니까 나도 이제 도통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지혜가 상당히 최고다.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양반이 이제 유학 가실 때 이승만 박사하고 이제 그 상해 독립운동에서 많이 가까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박사는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대요.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독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철학의 고향 아니에요. 칸트도 많이 읽으셨고 그래서 그리 가신 거 아닌가. 백성욱 박사는 3.1운동 이후 지방 사찰을 돌며 만세운동과 청년운동 조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는 등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지자 중국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고 이곳에서 이승만과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독립을 하려면 인재가 많아야 한다며 유학을 권유합니다. 누구보다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그는 장차 20만 명의 조선 청년을 깨우치는데 평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안고 유럽으로 떠납니다. 불교 순전 철학이라고 하는 순전이라는 아비달마, 그다음에 존재론적인 그런 제목을 붙인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서양인들의 동양에 대한 호기심, 그런 식민지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맞물렸을 겁니다만은 그런 호기심 때문에 불교가 뭐냐, 불교의 존재론이 뭐냐, 불교의 형이상학이 있느냐, 우리 서양에서 말하는 이런 존재론적인 측면이 불교에도 있느냐, 또 불교가 어떤 거냐, 이런 등등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도 명료하게 답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동양을 대표한 학생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이런 주제를 전해받고 본격적으로 달려들어서 쓰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고대 히라보와 인류 문명사를 연구하고 귀국한 것은 1925년 그의 나이 29세였습니다. 귀국 1년여간 그는 모교인 중앙불교전문학교에 머물며 많은 논문을 발표하면서 조선불교 선교 양종 승려 대회를 개최하는 데 앞장서다 일제에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돌연 오대산으로 향합니다. 아마 이제 서양, 특히 독일, 유럽의 중심이었던 독일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한 이후에 그 다음에 1926년쯤에 교수로 재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력을 보면 한 1년 정도,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교수 생활을 하다가 금방 그만두고 바로 그 만당의 전신이 되는 조선불교도 혁신연맹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금강산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마 본인의 기질일 수도 있고 그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 다시 개교한 학교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만해 선생 일에 영향을 받았던 독립운동, 또 유학을 통해서 받았던 어떤 세계적인 어떤 지평 속에서 인식, 이런 것들을 좀 펼칠 수 있으려면 역시 나라가 국권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교계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나라를 위해서 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더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불운에 감격되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을까. 이 길을 떠나는 나로서는 생애 애착이라고는 벌써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적어도 부처님의 사명으로 중생을 제도하고자 오는 변주 장엄 중 인물일 것이다. 무호삼방은 나의 죄악을 참회하고 변구를 해탈하였으리라. 또는 반드시 그리하여야 할 것이다. 백 박사는 독립운동과 외국 유학 생활, 그리고 불교 대통합을 꿈꾸다 일제 구속까지 겪으며 세진, 풍파, 망념에 찌들린 10여 년간의 생활을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오대산 상원사에서 100일 수행에 들었습니다. 오대산 상원사 정멸보궁에서의 100일간의 수행. 백성욱 박사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미당 서정주 선생께서는 1971년에 모 잡지에 백 박사님과 방한함 스님의 관계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926년 그것이 백 박사님이 독일에서 한국인 최초로 철학 박사를 얻으신 뒤에 출가하셔서 처음으로 수도하셨던 데가 오대산 정멸보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6년은 마침 방한함 스님께서 오대산 상원사에 머무르셨다고 합니다. 첫눈에 방한함 스님께서는 백 박사님이 법기임을 알아보시고 오대산 정멸보궁에서 수도하시는 것을 딱하게 여기시어서 제자들이 다 거기까지 점심을 날라다 주시는 것을 다 뿌리치게 하고 내가 날라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마 10여리 길을 매일같이 도시락을 가지고 그 상원사에서 정멸보궁까지 꼬박꼬박 20여 년 후배인, 연령상으로 후배인 백 박사님한테 도시락을 날랐다고 합니다. 상원사에서 정멸보궁 가는 중간에 중대가 있습니다. 중대에 쉬시면서 꽂아놓은 지팽이가 지금도 단풍나무가 되어서 잘 자라고 있다라고 이제 미당 서정수 선생은 기술을 하시면서 그때 그런 시 비슷한 걸 읊으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최대 선승인 방한함과 한국인 최초의 철학 박사, 독일 철학 박사 백성옥의 만남이 이 단풍나무로 이어졌나 하면서 그 멋진 식귀절을 그 잡지에 기술한 것이 남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끝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방한함 스님의 손상자한테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33세의 백성욱 박사보다 무려 21세나 많으셨던 주계종 초대 종종이셨던 하남 대종사는 매일 주석으로 기뻐하며 100일 공양을 날랐다고 합니다. 좌탈임망하실 만큼 사물의 이면을 관찰하는 눈을 가졌던 하남 대종사는 백성욱 박사가 큰 법기임을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100일 기도 후 백성옥 박사는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금강산에 들어가 수도를 한 이유는 내 자신이 좀 더 부처님 속에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멀리하고는 무엇인가 허전하여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강산 장안사 안양암에서의 3년은 석가모니 불에 대한 정진이었습니다. 백 박사님께서 금강산에 수도오셨던 때가 30세라고 그럽니다. 아마 192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서 3년을 수도오셨는데 자지러지게 놀랍게 두려움이 공포가 밀려서 낮에도 이불을 덮어 쓰고 있을 정도로 두려웠다고 그럽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모를 일이 없을 정도로 마음속에 모든 분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공포가 생기셨을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 왜 이 공포가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 공포 원인을 찾아내려는 공부를 아마 열심히 일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3년이 된 어느 날 그 전생의 원인이 분명히 알아지면서 공포의 원인을 확실히 알게 되셨고 따라서 공포가 원인을 알게 되니까 공포가 사라지셨다고 그럽니다. 그 전생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전생에 백 박사님은 수도승이었고 스승을 모시고 같이 공부를 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스승께서 부처도 죽이고 스승도 죽여야 참 밝아질 수 있느니라. 살불살족하여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우직한 백 선생님의 전생인 스님은 단매 스승을 때려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러고선 후회가 돼서 남 몰래 그 시신을 그 근처에다 묻었는데 바로 그 근처에 와서 그 인연 있는 장소죠. 거기에서 수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장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편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마 그 무덤 근처 바로 그 자리 수도오는 자리에서 옛날 뭐 그 업보가 떠오르면 그게 두려워졌다라는 거고 그 원인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그 두려움이 없어졌는데 그때 남기신 그 인상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귀신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다. 업보가 두려운 것이다. 살생을 했을 때 그 업보 때문에 내 공포에 이렇게 두려웠고 전생의 원인을 분명히 알 때까지는 그 공포에 계속 두려워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 없이 어떤 서원도 이룰 수 없고 번뇌를 두고선 편안함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백 박사는 안양암에서 3년간 대방 광불 화엄경 재창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국의 독립과 일제 식민지인이 느끼는 번뇌를 극복하려는 수행이었습니다. 그 뜻을 알고 함께 수도하기를 원하는 대중들이 늘어나면서 백성옥 박사는 금강산 안양암에서 지장암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대중을 지도하면서 8년을 보낸 백 박사는 금강산 1만일 기도가 끝나던 날 계속된 일본 경찰의 압력으로 속세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해방 후 꼭 3년이 된 그날 광화문 중앙청 광장은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온 국민이 열망하던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8월 15일 오늘에 거행하는 일시된 우리의 사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들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전축합니다. 이날의 동양의 한국과 부진 대한민주정부가 국민에서
사구전염을 두고 사람들의 꿈꾸는 이상적으로 투쟁하여 있다가 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성욱 박사가 6.25 나던 해 1950년 2월에 내무부 장관이 돼요. 6.25 때 내무부 장관입니다. 치안을 담당했던. 그런데 7월 달에 이제 그 양반이 사임을 해요. 광업진흥공사라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통칭 광진이라고 하는데 거기 사장으로 가시죠. 50년대. 그래가지고 부산 이제 우리가 천도하면서 부산으로 피난 가면서 부산에다가 이제 그 천도를 하잖아.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광업진흥공사 사장도 하고 그러는데 동국대학도 53년 2월 달에 종합대학으로서 이제 그 인가를 받습니다. 백성욱 박사를 동국대학 총장으로 모셔야 학교가 발전이 되겠다. 근데 지금 광업진흥공사 사장이니까 거기를 그만두시게 하고 동국대학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해서 그 교섭을 그 말하자면 이사장인 이종옥 선생이 맡기로 하고 그러고서 백성욱 박사를 만장일치 추대합니다. 동국대학교의 현재 모습은 백성욱 박사의 계획 덕분에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2억 5천만 환이라는 막대한 공사 자금, 미8군 철도수송대의 자재 지원과 학생들의 기부금으로 국유림이어서 건축할 수 없는 곳임에도 비어있던 이 땅에 3층짜리 석조전을 건축했습니다. 경무대하고 지금 여러분 동국대학교 지금 본관 올라가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딱 그때 경무대고 지금은 청와대죠. 거기서 솔직한 얘기로 기관총 몇 발 쏘면은 청와대 지붕에 떨어진다고. 동국대학 그 본부 건물에서. 도대체가 대통령 관저가 있는 데에 맞은편에다가 더 높은 자리에 저런 건물을 세운다는 건 대통령 관저 경호상도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근데 그냥 남산을 까가지고 그냥 뿌연 연기를 피면서 건물을 짓는 거야. 그래 공사라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걸 보고 비서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저거 어떤 놈이 저런 짓을 하느냐? 당장 잡아들여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서가 저건 동국대학 백성욱 박사가 동국대학 총장이 계신 건 아시지 않냐고. 근데 그 지금 학교 건물을 교사를 짓는 거라고 그랬더니 노기를 풀고 그럼 놔둬라. 이래서 이제 그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그러고 백성욱 박사가 이승만 박사를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아주 애끼셨어요. 애끼고 또 백성욱 박사도 이승만 박사의 그 독립정신, 구국정신 이런 데에 대해서 감복을 했고 피찬의 그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두 분이 내무부 장관을 떠나서도 아주 사적으로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동국대학 발전하는 데도 큰 힘이 되지 않았나. 현재의 동국대학교 뼈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백성욱 박사의 기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종립대학 동국대학교의 제2대 총장이었던 백성욱 박사는 총장 재임 기간 내내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세계문화 강의를 했습니다. 청강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철학, 문학, 예술, 과학, 사상, 그리고 정치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에서 누구나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백 박사님이 동대 중강당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게 400석밖에 안 되는데 입추의 여지가 없이 계단에 앉아서 꽉 해서 한 800여 명이 교수, 학생, 기타 참여하고 싶은 모든 시민들이 다 모여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백 박사님의 강의에 왜 그렇게 열광하게 되느냐? 백 박사님의 강의는 단순히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 박사님은 사람의 마음을 밝은 대로 일깨워 주시며 마음을 닫게 해 주시며 희망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어떻게 보면 지혜 교육에 걸맞는 강의이고 그런 강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고 희망을 주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강의를 경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의 문제라면 대체 무엇이냐? 일용 사물에 우리에게 제공되는 문제 같은 것, 우리가 그것이 해결하고 선전할 것 같으면 그때그때에 우리는 안정생활을 얻는 것인데, 내가 늘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아마 당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 만약 죽었다고 하는데 어째 죽었느냐? 나이로 말해도 죽을 때가 못 되고 건강으로 말해도 죽을 때가 못 되는데 죽었을 것 같으면 그런 문제는 당신들이 아마 어떻게 해결을 할까? 아마 한국 불교는 종래 이제 출가자 중심, 특히 고성 대덕들의 법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욱 박사의 경우는 이제 출간 성녀 신분을 가지고 있기도 했으면서도 또 경우에 따라 비성 비속의 모습을 통해서 뭐 경우에 따라 역성 역속, 성녀이면서도 성녀가 아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대중 강의, 대중 강연의 중요성을 보여준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불교가 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대중 속에, 시민 속에, 국민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불교를 전달해야 되는데 고성 대덕의 법문과 같은 방식 말고 좀 더 대학이라는 공간 또는 대중 공간, 대중 매체를 통해서 설법하는 그런 그 강연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중앙강당에서 금강경을 늘 정기적으로 강의를 했고 또 문화인류학 강의를 통해서 오랫동안 대중들 강의를 했습니다. 적어도 동대 중강당은 많이 앉으면 한 1000명쯤 앉게 되는데 전교생 대상 내지는 많은 그 시민들에게 불교의 정수, 인류학의 정수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설했다는 것은 한국 불교사에서, 특히 현대 한국 불교사에서 대중 강연의 효시였고 대중 강연의 어떤 문호를 연, 물꼬를 연 그런 역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시대는 백성욱 박사를 더 이상 대학에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백 박사는 군부 독재가 시작되매 이미 예견한 듯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경기도 소사에 수행할 수 있는 터를 잡아 떠나게 됩니다. (1961년 7월) 자진하여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수행하는 촐로로 돌아간 백성욱 박사. 울력과 수행을 집중적으로 하는 공간을 마련했고 수많은 제자들이 행자를 자처했으나 무주상보시하며 혹독한 수행 규칙을 유지하도록 하여 오랜 시간 버티는 제자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김원수 법사입니다. 1967년 군 제대 후 27세 젊은 나이에 백성농장에서 백성욱 박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4년간 출가했던 김원수 법사. 그에게는 미륵존 열애부를 주문하셨던 백 박사에 대한 도인의 면모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과연 백 박사님이 진짜 도인일까? 백 박사님이 여색에 초월하셨을까? 백 박사님은 돈을 밝히시는 분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가끔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내다 보니까 백 박사님은 돈을 밝히시지 않는 분도 알았고 그리고 여색을 밝히시지 않는 분도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은 거기 어떤 젊은 여자가 자주 들락날락 하는데 사람들이 사모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내 마음속에 상당히 의문이 됐습니다. 밤중에 잠잘 때 일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도반들이 그 젊은 여자는 백 박사님의 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기절초풍을 하고 저는 그때부터 실망을 하면서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공부를 지속할 수 없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이튿날 어떻게 백 박사님을 배울까? 보자마자 난 외면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새벽에 우유통을 들고 나오는데 백 박사님이 저쪽에서 서 계시는데 그 옆에 문제 젊은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괴로움을 느끼고 에이 더러워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백 박사님께서는 멀리서 한 20m 떨어진 정방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나한테 외쳤습니다. 이 사람 어쩌냐게 큰일 치렀네. 이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훑은 내 머리는 맑아졌습니다. 정말 도인이 아니신가? 어쩌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아셨나? 내 마음을 진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조용히 법문을 들어가 봤습니다. 백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녀석들은 짓거리고 너는 잠이 오든 안 오든 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밤에 백 박사님이 여자하고 관계가 불순하다는 얘기를 듣고 밤을 꼬박 새운 그 스토리를 눈앞에 과일을 보고 훤히 아시듯이 바로 짚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심통이라는 것이 있다니 정말 백 박사님은 이 세상을 훤히 아시는 분이로구나.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시는 능력을 통해서 나의 퇴타심을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 재발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구나. 참 위대하시고 고맙다. 백성농장이 위치했던 소사 지역에서 백성욱 박사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소세마을 역사관은 마을의 역사 이야기를 전시하는 공간인 동시에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사랑방 공간입니다. 이곳에 백성욱 박사를 소개하고 그의 업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 박사를 소개하는 강좌를 개설해 그분이 해오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제자라고 신문에 독립운동에 종사하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베를린 백님으로 정확하여 동학 철학을 전공한 결과 철학 박사의 학위를 얻었다는 통지가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백 박사님의 제자인 이선우 씨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사춘기 말에 가장 반항기적이고 또 뭔가 좀 탐구적이고 그럴 적에 선생님을 뵙게 된 게 굉장히 다행인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이분의 생각이 떠난 적은 없어요. 뭐 자주 찾아뵙거나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항상 지금도 무슨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돌발 상황이 있다든가 뭐 좋은 일이 생겨도 그렇고 뭐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항상 선생님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곤란하고 좀 난해한 일이 벌어졌을 적에는 이런 때 선생님한테 상의를 드리러 가면 선생님이 뭐라고 나한테 해답을 해 주셨을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참스승을 만나 세상과 소통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나누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백성욱 박사가 이야기한 진정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고 부처님께 마음을 향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부처님의 말하자면 가르침이 당신한테 녹았으니까 부처님 가르침도 아닌지 더 이상 차원이 다르다고 그럴까 뭐 맛이 다르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참 뭐 부처님이시구나 도인이시구나. 어느 직책에 있었거나 그리 성실하고 정말 국가와 중생과 나라를 위해서 또 후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시고 하신 뭐 딴 걸 다 돌아보지 않고 개인적인 하나 돌아보지 않고 이름을 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고귀한 철학이 백 박사님으로 하여금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소홀히 하셨고 따라서
세상에서는 그 일을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가에서. 부처님은 대단한 의심력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티 없이 오십니다. 마찬가지로 백 박사님은 티 없이 오셨고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은 것, 이것이 백 박사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한 중요한 요인이다.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인의 참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라. 화엄의 진리 깨달으시고 부귀영화 유혹을 뒤로하고 단신으로 입산하셨네. 마음 닦는 일보다 중요하다는 독립운동 민족의 교육, 숭고하고 거룩하다는 모든 유혹 다 물리치셨네. 한마음 닦는데 장애도 많아 애욕이 잡아끌고 도반이 잡아끌고 각종 업보가 다 발동하는데 대방광불화엄경 한 소리에 애욕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윗목의 도반이 호랑이에 물려가도 뒤돌아보지 아니하네. 드디어 드러나는 아상의 모습, 참 못난 모습이라 지금까지 참나인 줄 잘못 알고 속았었네. 드러나는 찬란한 부처님 광명, 참나의 모습이라 고인이 견성이라 그 무엇인가 하였더니 가짜 나를 보는 지에 견성인 줄 깨치셨네. 견성하여 아상의 모습 보니 번뇌가 곧 보리요 생사가 열반이라 세간 출세간이 둘이 아님이니 모든 것이 한마음이라는 화엄의 진리 깨치셨네. 백성욱 박사는 당대의 승려나 학자, 교육자, 정치가를 넘어 시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불교가 역사를 통틀어 인류 모두에게 왜 필요한가를 직접 살아서 보여주었던 백성욱 박사. 그는 이 시대의 참 스승이며 선지식이며 진정한 불세출의 도인인 것입니다.